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초반에는 이 음악, 피아노 음악을 딱 들으면 흥미도 있고, 이놈의 자식 뭐 할 것이냐, 이런 관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긋지긋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니? 그러면 우리 금융론의 단순 암기 주제들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론편으로 빵꾸노트 한번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영상이랑 다르게 제가 최근 5년치 기출 한번 쭉 제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 그때 스탑해놓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론편 들어갑니다. 빵꾸노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유동화 제도요. 자, 첫 번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무엇을 위해 도입되었습니까? 요 30회 기출론점이죠. 자, 항상 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자, 은행의 유동성이라는 건 은행에 있어서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자, 그리고 유동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추가해 놨어요. 빵꾸노트는 없는데. 최근에 이 질문이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이건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요게 강의 노트에 9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90페이지에 있는 구조인데, 자, 첫 번째 보면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유동화 제도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은행이 주택 구입자죠. 주택 구입자. 이 사람이 차입자예요. 차입자.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뭔가 은행이 채권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주택저당 채권. 그냥 어려우면 대출 채권인 거죠. 대출 채권. 그래서 유동화 제도라는 건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에 유동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의 유동화도 있고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무슨 프로젝트 대출, 학자금 대출 유동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 이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의 채권만은 누가 유동화를 직접 담당합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담당해요. 자, 그러니까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실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대출 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을 받아다가 그렇죠? 유동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여기는 채권이지만 여기는 증권이라는 게 다른 거죠. 자, 이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판매하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형시켜서 매각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동화는 항상 자산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쉽게 매각하기 위해서 항상 증권의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판매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그럼 지금 빵꾸노트의 두 번째는 요 주택저당 증권의 약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약자. 항상 M은 모기지고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고 B는 백이에요. 백. 기초했다. 뭔가 담보했다. S는 securities 증권을 뜻하고. 그러니까 MBS라는 건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M을 기초, 백,
빼 기초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요 기초했다라는 말을 출제자들이 담보로 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자주 내요. 예를 들어서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가 아니라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뭔가 새롭게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요 주택저당 증권의 성격을 암기하는 건데 요거 암기하기 전에 질문 많은 것들 한번 해보죠. 질문. 자, 이게 기출지문을 보다 보면 요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차입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발행자. 그 다음에 투자자.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잘 나와요. 투자자, 발행자, 차입자.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뭔 인간이냐? 요새 제 깨톡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봐요. 우리가 시장을 크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고 이 대출에서 형성된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대출 시장은 항상 은행과 차입자가 대출을 하고 받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저당 차입자가 나오면 이 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린 자를 말해요. 여기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하니까 이 차입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무주택자가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 나오면 대출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그 차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발행자예요. 발행자. 자,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질적인 유동화를 담보하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채권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주택저당 증권으로 변형시켜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증권이 유동화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증권을 누가 발행했습니까? 이게 발행자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나오면 뭘 투자한 것이냐? 요 채권을 투자한 게 아니라 요 증권을 투자한 자예요. 그래서 발행자가 나오면 새로운 형태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뜻하고 투자자 그러면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사람을 말하고 차입자라고 말하면 원래 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고 요거 은행은 질문이 없어요.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들이 지금 머릿속에 요 구조에서 뭔가 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로 갔냐. 여기서 보면 차입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자금을 차입한 자. 근데 발행자는 누굽니까? 요 새로운 형태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고 투자자는 무엇입니까? 요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사람이고 요 정도 용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택저당 증권의 성격 한번 암기 좀 해보죠. 자,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MPTS, MBB, MPTB. 자, MPTS는 지분형이라고 하고, MBB는 채권형이라고 하고, MPTB는 혼합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항상 포인트는 MPTS는 B자는 없고 T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투자자가 갖는다. 자, MBB는 T자가 없고 뭔 자만 보여요? B자만 보이죠? 그러니까 B, 발행자가 다 가져간다. MPTB는 T자도 있고 B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도 가져가고 발행자도 가져가는데 투자자는 항상 뭘 가져갑니까? 그러면 현금과 조기를 챙겨간다 그랬죠. 명절에 시골을 내려갑니다. 투자자가. 그런데 일단 지갑에 현금 챙겨야 되고 그리고 왼손에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 뭐하니까 영광, 굴비, 조기를 챙겨가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가고 자, 발행자는 뭘 챙겨갑니까? 소를 챙겨간다 했죠. 소를 누가 챙겨갑니까? 발행자. 그래서 암기 코드는
닭발도 아니고 개발바닥도 아니고 어떤 발바닥? 소발바닥을 들고 갑니다. 소발바닥. 자, 여기 암기 코드죠. 중요한 건 요 암기한 내용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2부에서. 자, 이번에 투자자 부동산 투자회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법조문이 그대로 되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중요한 법조문들을 제가 쭉 열거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요 앞에 뭔가가 있다 이 말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 회사냐, 위탁관리냐, 기업 구조조정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자기관리냐, 위탁관리냐, 기업 구조조정이냐. 근데 뒤를 봤더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 자산의 운용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형 회사죠. 실질형인 자기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위탁관리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명목형 회사죠. 그리고 명목형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놈을 주면서 명목형이 대표적이니까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야죠.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원 직원을 둘 수 없다. 그냥 다 없다고 하시면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세 가지가 있고 자산관리회사라는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명목형 때문에 필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위에 자기관리는 직원 전문 인력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할 수 있죠. 직접 수행하는 회사니까 자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가 필요치 않지만 명목형은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 인력이. 자,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자산을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게 자산관리회사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위탁관리, 명목형인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명목형의 위탁, 부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엔 회사의 설립. 자, 일단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항상 설립자본금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민법 아닙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물어봤으니까 자기관리인 실질형의 설립은 5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현금 출자가 불가능하죠. 현금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죠. 자, 그리고 회사를 설립했으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영업을 하겠다고 인가나 등록을 받죠. 근데 누구의 인가를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의 인가 등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잘 나와요. 그게 항상 자기관리회사죠. 실질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보고. 이게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누구?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자, 그러면 회사를 설립했고 영업의 인가를 받았으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항상 이번에는 뭘 해요? 그렇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죠. 자, 최저 자본금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얼마의 자금을 끌어모아야 됩니까? 실질형은 70억, 명목형은 50억이죠. 자, 1번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이게 보여야 돼요. 인가를 받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완성체가 된 거죠. 이때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설립할 때 자본금이 아니라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한 이후에 자본금이니까 투자자로부터 최소한 얼마를 끌어모아야 되느냐? 그 최저 자본금을 의미한단 말이죠. 자, 이 경우에 자기관리는 70억, 위탁 기업 구조 조정 명목형은 50억입니다. 자, 그리고 자금을 끌어모을 때 여기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항상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주식 총수의 30% 이상은 일반에 제공해야 한다. 굳이 청약 해석하지 말고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총수의 30% 이상, 30% 이상은 일반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한다는 게 있어요. 1인당.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몇 %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까? 50%죠. 50%. 이게 자주 나오는 수치는 아닌데 요거 나오면 어려워요.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은 반드시 일반에게 제공해야 되고 주주 1인은 50%를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현물 출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단서를 보시면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요거죠, 요거. 자기관리 70억, 명목형 50억에 이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로 뭔가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자산의 운영입니다. 돈을 끌어모았으면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뭐 취득, 계량, 처분,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의 임대차,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관리, 처분해도 된다. 이런 거 하나만 주의해 놓으세요. 실물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뭔가 운영해도 되지만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용과 관련된 게 전부 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서 임대차 수익을 얻어도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요거 그냥 참고로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예요.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총 자산의 70%예요. 여기는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 뭔 소리냐? 80% 이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그런데 이 중에 70%, 총 자산 중에 70%는 반드시 부동산 실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 관련 증권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관련 증권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라는 실물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80% 이상은 이렇게 부동산, 그 다음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실물 자산이어야 한다. 이런 거고. 또 뭐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냐? 예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요 자산에 포함되냐? 아니, 포함된다고 돼 있죠.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배당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도 하나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더라. 요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은 항상 요게 포인트예요. 상환 재원이 뭐냐? 상환 재원. 즉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미래 현금으로 요것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특징이 첫 번째 이게 비소구겠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뒤를 보면 여기 사업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프로젝트 대출은 대출을 사업주에게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프로젝트 회사에게 뭔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기관인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을 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소구할 수 없다. 소구할 수 없다. 즉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비소구 제한적 소구라는 건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갚으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게 빌려줬으니까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 항상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면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두 번이나 은행의 부의 금융효과라고 나와요. 은행의 부의 금융효과. 아니 은행의 부의 금융이라는 건 은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건데 천인공노할 일이죠. 천인공노할 일이죠. 항상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금의 관리는 어떤 계좌로 합니까? 에스크로 계좌. 그리고 항상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아요. 이게 포인트죠. 항상 상환을 무엇으로 합니까?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면 프로젝트 대출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표현이 잘 나오냐? 책임준 거. 이게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준 거. 너는 죽더라도 프로젝트는 완성하고 죽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 요거 주의. 개발사업지. 자, 은행이 대출을 처음 해줄 때는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데 자,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 등이 구입되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 등이 마련돼요. 그러면 은행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토지 등이 이렇게 구입이 되면 그 구입된 토지를 쪽쪽 담보로 활용합니다. 담보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담보 신탁이죠. 신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초의 대출을 해줄 때는 프로젝트라는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자, 대출 돈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공사가 진행되면 일단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설치하고 이런 건물도 설치할 텐데 토지나 건물이 만들어지면 쪽쪽 은행이 보이는 쪽쪽 다 담보로 잡아요. 이런 걸 우리는 담보 신탁으로 활용한다. 담보로 잡는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출 몇 가지만 보자고요. 프로젝트 대출은 상환 책임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구할 수 없다는 거야.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비소구 금융. 그 다음에 부의 금융효과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뭘 확인해 보라고요.
사업자가 나와 있는지 은행이 나와 있는지 봐야죠. 항상 사업자의 부의 금융 효과니까 사업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론편이에요. 자,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다른 영상으로 기출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놈을 꼭 열심히 보셔야죠.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